4월 23일 있었던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꼴이었는데 그걸 다 걷어내줬어요. 다 걷어내주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떠한 타임라인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테슬라를 성장시키겠고 중국의 저가 자동차 공세에 맞서서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라는 명쾌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학부부터 해서 경제학으로 학부 학사하고 석사하고 경영학으로 박사를 했고요. 한국에 와서는 스타트업 투자하는 회사의 대표로도 있었고 공직으로도 잠깐 있었고 지금은 또 AI 관련된 회사를 창업해서 투자를 받고 열심히 일도 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작년에는 생성 AI 관련된 책도 썼고 올해는 이제 테슬라 관련된 책이 나오고요.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회사 일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고요. 워낙 거기는 경영학, 경제학 이런 부분들이 부부 분야들이 이그샘플 사례가 다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제가 한 3년 정도 현대기아차 그룹의 임원진 강의를 해오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있었고 여러분들 제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제가 2014년, 15년부터 전기차 시장으로의 어떤 전환 관련된 글들과 이런 테슬라라든지 이런 글들을 계속 써왔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를 좀 집중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구경하지 못하셨던 A부터 Z까지 테슬라의 모든 혁신이 어디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혁신들을 이루고 있고 AI 쪽에서는 어떤 혁신을 또 에너지 산업에서는 어떤 혁신을 로봇 산업에서는 어떤 혁신을 다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책이 한국에는 없더라고요. A부터 Z까지 정리된. 그래서 적었고 또 하나는 또 서비스 차원에서 주가 전망까지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책에. 그래서 조금 늦게 나오는 이유도 사실 책 원고는 2월 달에 다 썼는데요. 이번 1,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4월 23일 발표가 워낙 테슬라에게는 전환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환점 때문에 책을 거의 앞부분에 한 4, 50장을 새롭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느라고 조금 시간이 좀 늦게 걸려서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따끈따끈하게 테슬라가 2024년 4월 23일 어떠한 전환 포인트를 맞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오늘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이 컨퍼런스 콜을 이해를 하려면 1월 말에 있었던 그러니까 2023년 4분기와 관련된 컨퍼런스 콜과 얼마나 이것이 극적으로 대비되는지를 좀 비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월 달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2024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투자자들이 질문했을 때 가이던스를 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가이던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판매 실적에 대한 전망치죠. 2024년에 몇 대를 팔지 잘 모르겠다. 그만큼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중국 기업과 자동차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5년 하반기 정도나 일명 모델 2 저가형 차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단히 자랑을 했죠. 가장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이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술 혁신의 총화가 바로 모델 2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초기 생산을 초반에 한다라는 거고 양산, 흔히 말하는 대량 생산은 2026년에서나 가능하다는 거였죠. 근데 이것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월 컨퍼런스 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3월 26일 날 미국의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특종을 발표를 하죠. 단독 보도로 발표하면서 테슬라가 모델 2를 포기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혼란에 빠지는 거고 지금 이렇게 중국차의 공세가 심한데 일론 머스크가 1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의 공세를 각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관세 장벽으로 막아주지 않는다라면 중국 전기차 회사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몰락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중국 전기차 기업의 경쟁력이 높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상황에서 모델 2를 안 만들겠다니 저가 차량에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건가? 왜냐하면 저가 차량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번에 기아 자동차에서 EV3를 곧 발표하고 출시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첫째는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할부 금융을 통해서 구매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실제로 구매하는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아무리 보조금을 받더라도 실제 구매 가격은 완전히 상쇄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 파리나 로마 여행 가보시면 런던이나 대형차들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이 중저가형 차량 또 일본에 가셔도 대형차 별로 구경 못 하시지 않습니까? 대형차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구경하실 수 있는 차들이고요. 그러면 이런 보급형 차들이 많이 있어야 또는 중국에서 시장의 어떤 점유율들 지금 하락하고 있는 테슬라의 점유율들을 높여내기 위해서도 중저가 차량은 반드시 필요한 거였는데 로이터가 연기했다고 얘기하고 일론 머스크가 바로 대응을 하긴 했어요. 거짓말 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언제 저가 차량을 우리는 중저가 차량을 원래대로 만든단 말을 안 하고 그냥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같은 날 근데 우리는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공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이 혼란이 온 거죠. 도대체 시장은 여러분 항상 주가는 현재나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미래가 불안스러워지면 이 앵사이어티가 커지다 보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때 한번 크게 하락하면서 여러분도 경험하셨던 140달러 때까지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바로 4월 23일 있었던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내려앉은 꼴이었는데 그걸 다 걷어내줬어요. 다 걷어내주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떠한 타임라인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테슬라를 성장시키겠고 중국의 저가 자동차 공세에 맞서서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라는 명쾌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러한 중장기적인 길 속에는 또 한 번 내려가는 일도 있을 거고 올라가는 일도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크게 테슬라에서 불투명했던 미래 부분을 해소시켜줬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해고와 관련해서도 어떤 이유에서 이런 대량 해고를 하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가 자동차, 중저가 자동차를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매우 진일보한 뭐 48V 아키텍처라든지 또는 컨트롤러를 다 무선으로 연결한다든지 뭐 4680 배터리를 전면에 집어 있는다든지 기가프레스의 진화된 버전으로 생산 공정을 단축한다든지 또는 언박시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러한 우리가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은 CPU라고 생각하시고 테슬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G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렬 생산이 가능해지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런 GPU적인 CPU가 아니라 GPU적인 생산 방식으로 생산 공정을 하는 것을 도입을 하려면 초기에 엄청난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만든 기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한데 그거 하다 보면은 중국 차의 저가 공세 대응이 늦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모델 3와 모델 Y 생산 라인을 개조해서 여기서 신차를 만들겠다. 저가 차량을.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저가 차량을 만들지 못하고 원래 이러한 혁신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생산 비용을 이것이 램프업, 그러니까 대량 생산으로 가면 50%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못하지만 생산 비용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좀 더 빠르게 모델 3의 변형이겠죠. 저는 이제 해치백 같은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델 3이 조금 더 짧아지는 것, 모델 Y가 조금 더 짧아지는 번역. 그래서 조금 생산비를 더 감축시켜서 조금 더 가격을 3만 대 미만으로 3만 원 달러 미만으로 그러니까 3만 달러 전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으면 2만 대 초반대로 가는 거죠. 좀 이러한 3만 대 전후한 차량들을 2025년 상반기에 내겠다. 2025년 하반기에 원래 모델 2가 계획됐었는데 상반기에 낸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장점이 있고 바로 대량 생산에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 가지 장점이죠. 세 번째는 신규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수익률 부분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에 원래 사이버 트럭이 여러분 지금 생산되면서 엄청난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판매 가격이 떨어진 것도 수익률 하락을 했지만 이러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 때마다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큰 그런 영향 없이 우선은 중저가 차량을 만들어내서 중국차의 공세에 대응하겠고 떨어지고 있는 테슬라의 마켓쉐어를 시장 점유율을 높여내겠다는 이런 부분을 밝혀냈던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컴퍼니가 아니라 AI 컴퍼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죠. AI 기업이다.
로보택시를 8월 8일 날 이제 컨셉을 시연하겠죠. 생산은 로보택시의 생산은 2025년 하반기입니다.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일단 로보택시만 생산하겠다. 왜요? 로보택시는 처음에 대량 생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소량 생산해서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생산에 있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에 설비 투자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 램프업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 초기에 로보택시, 그러니까 로보택시와 모델 2, 일명 모델 2는 같은 플랫폼에서 만들어져요. 똑같은 차량인데 겉모습도 다 같은데 이 핸들이 있느냐, 가스 페달이 있느냐, 브레이크 페달이 있냐 없냐 요것만 따져서 로보택시냐 모델 2냐를 구별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로보택시를 먼저 만들고 이것이 점점 흔히 말하는 수율이라고 하죠. 생산 공정에서 오류율도 없고 잘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를 모델 2로 대체하겠다라는 이러한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대단히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로보택시죠.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FSD죠. FSD가 작년에 이제 알파 버전 12, 그러니까 버전 12의 알파 버전 즉 테슬라 내부 관계자만 쓰고 있었던 관계에서 이제 1월 말부터 해서 베타 버전으로 공개적으로 풀기 시작을 했었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FSD가 진화되고 있습니다. 12 버전에 오면서 특히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모든 고객들에게 3월과 4월에 걸쳐서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하게 해줬죠. 그리고 FSD 가격을 199달러에서 99달러로 인하하면서 이것의 대중화를 지금 꾀하고 있고 그것은 그만큼 자신감도 붙었다라는 거고 또한 이런 대중화되면서 데이터도 많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퍼런스 콜에서 그날 4월 23일 날 발표한 거에 따르면 4월 11일 날 이 FSD가 지금까지 누적된 마일 수가 뭐 1마일이 1.7km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환산하시면 될 텐데 10억 마일이었어요. 근데 4월 22일 날 이것이 13억 마일로 증가합니다. 단 10일 만에 10일 조금 더 되죠. 11일 10일 만에 3억 마일이 증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증가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바틀렉이 있다. 병목 현상이 있는데 컴퓨팅 파워가 이걸 못 받쳐줬다. 이걸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비디오들을 왜냐하면 그 정도로 달리고 있으면 그 모든 8개의 카메라에서 찍히는 것이 다 학습이 되는 거니까요. 못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해결되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작년 7월부터 테슬라는 도조 슈퍼컴퓨터를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그것이 완료가 될 텐데 지금 약 H100으로 하면 한 4만 개 정도가 될 거고 엔비디아의 H100 GPU로 비교한다라면 그 퍼포먼스를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8만 5천 개로 2배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어떠한 인프라스트럭처도 완전히 갖췄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FSD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버전 3.5, 12.3.5까지 나왔는데 8월 8일 날은 일론 머스크의 어떤 암시로는 12.5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5를 내부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5는 거의 13에 준하는 버전 13에 준하는 놀라운 진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즉 전략적으로 자동차 기업에서 중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가이드라인, 명쾌한 타임라인을 제시했다라는 것, 그리고 FSD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또 심지어는 4월 23일 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의 FSD를 믿지 않는다라면 테슬라 주식을 살 필요 없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AI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해 나갔다는 것, 그리고 이 4월 23일 날 컨퍼런스 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에서 FSD가 통과된 건 아닙니다. 이걸 통과내기 위한 사전에 기본적인 안전 데이터와 관련된 안전 테스트에서 4가지 뭐 유보 조건이 있었지만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 이러면서 FSD에 좀 더 중국 시장에서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테슬라가 호조를 타고 있고 요즘 또 테슬라가 살짝 꺾이고 있는 것은 이제 인원 감축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 갈등이 큰 거죠. 우선은 예를 들자면 이 슈퍼차징 팀 500명에 가까운 사람을 전체를 다 해고한 사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테슬라에 대한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건 뭐 항상 플럭투에이션 오르고 내리면서 일어나는 과정 속에 있는 전 사고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이제 카 컴퍼니에서 실제 재무제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AI 컴퍼니로의 전환들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에 대한 계획도 4월 23일 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올해는 아직은 연구실에 있고 올해 2014년도 하반기에는 테슬라 공장에서 테스트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는 외부 판매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타임라인을 볼 때 2024년 하반기에 테슬라 공장에서 실험적으로 쓰이는 거는 뭐 한 대만 쓰여도 실험적으로 쓰이는 거니까요. 그건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근데 2025년 하반기에 외부 판매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일론 머스크 항상 그런 타임라인 약속을 지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2026년 정도 가면 옵티머스의 외부 판매가 개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테슬라의 어떠한 이 전환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AI 컴퍼니로서 실제로 이것을 매출로 만들어내는 것, 재무제표상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런 부분은 2025년도 하반기부터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인 2026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유의미한 매출이, 지금도 FSD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매출들이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FSD의 수용률, 런 레이트, 그러니까 즉 전체 테슬라를 미국에서 구매한 사람 중에서 지금 FSD를 쓴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직계 발표는 하지 않는데 저는 2025년 상반기에는 10%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흔히 말해서 불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저게 낙관적인 케이스에는 저는 30%에서 4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재무제표상에서 유의미한 매출이 수익률이 한 80%는 될 테니까요. 발생을 할 거고요. 로보택시는 서서히 가면서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버처럼 어느 시간에 어느 지점에서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이런 데이터가 테슬라가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율주행만 기술만 갖고 있다고 해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에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이 차량을 탑승하고 하차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수요에 대한 만족감들을 줘야 사람들이 뭐 로보택시 불렀는데 1시간 뒤에 온대, 뭐 오긴 오는데 뭐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정말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6년 하반기나 이런 데서는 본격적으로 매출의 상승으로 상승 구간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았다고 보지만 우리는 벤 그레임스가 얘기한 것처럼 항상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라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 AI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구도상으로는 테슬라에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중국 기업들이 유력하고요. 그리고 뭐 한국의 현대기아차도 사실은 좋은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4월 13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건 다 피처폰이다. 피처폰이고 우리는 스마트폰이 될 거다. 그러니까 FSD가 있고 없고는 자동차를 피처폰과 스마트폰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FSD를 테슬라만 쓰지 않고 우리는 안드로이드 OS랑 같은 거다. 안드로이드 OS를 삼성전자의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하웨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샤오미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OS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피처폰 전기차들도 스마트폰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뭐 테슬라에 또 이제 우리가 FSD하고 또 구별해야 되는 건 오토파일럿 기능이죠. 뭐 어드밴스드 이 어시스턴트 기능이죠. 뭐 이런 것들은 요즘 모든 차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별되지 않고요. 중국도 사실 자율주행의 진심인 나라죠. 그래서 로보택시 서비스도 뭐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또한 자율주행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FSD는 사실은 처음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엔드-투-엔드 AI, 그러니까 종단 간 AI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전 FSD 버전 11까지는 종단 간 AI가 아니었습니다. 종단 간 AI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센싱하는 작업을 보통 지금 다 AI가 하고 있는 거죠. 센싱을 통해서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신호라든지 보행자가 출현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센싱하는 것, 여기에 AI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판단한 센싱, 즉 나의 감각이죠.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센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컴퓨터로 치면 기계로 치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감각에 의해서, 인간의 인지에 의해서 사고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든지 핸들을 꺾는다든지 가속도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휴레스틱 코드라고 해서 인간이 다 코드를 적어준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30만 줄에 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규칙을 적어준 거죠. 규칙을 적어줬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비디오를 집어넣으면 이 신경망에서 스스로가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인간스러워지고 또 인간 같은 실수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인간스러워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테슬라의 방식인 거고, 이것이 레이더나 라이다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즉 비전 온리라고 일론 머스크가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이 일종의 머신러닝의 하나로서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벡터 정보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충분히 이 끝에가 엔드로 갈 경우, 한쪽만 엔드가 아니라 끝으로 엔드로 갈 경우는 충분히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FCB가 지금 FSD 12가 버전 12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있냐 없냐가 저는 중국 차들과의 결정적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만을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조금 더 쾌적할 수가 있고, 또 중국차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인카, 자동차 안에 있는 인카 인포테인먼트 부분이 대단히 잘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중국차가 더 앞서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취향에 때만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궁극의 경쟁력은 자동차에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마켓 쉐어는 유지할 수 있지만, 특히 중국차 비아디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특히 시걸 같은 경우는 $10,000에서 $15,000입니다, 여러분. 옵션 많이 붙여가지고 $15,000하고 $10,000짜리도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이건 경쟁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파리에서 사람들한테 돌핀 살래, 시걸 살래, 테슬라 모델 3 살라 그러면은 다 시걸 산다고 얘기를 하죠, 비아디에. 그러니까 지금 비아디가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도저히 가격으로는 경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우리는 서비스 부분, 즉 우리가 똑같은 아이폰도 똑같은 스마트 갤럭시도 OS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OS의 업데이트에 따라서 마치 새로운 스마트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OS의 업데이트, FSD 기술 이런 부분들로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을 내걸고 있는 거고, 저는 적절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에너지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 부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메가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메가팩이라는 지금 부분은 우리가 이 풍력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에너지를 하는데 반드시 대규모 단지의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력이 많이 생산할 때 저장했다가 전력이 많이 생산하지 않을 때 그리드에다가 배선망에다가 이걸 내보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생산하면 그때그때 밀리초 단위로 마이크로초 단위로 전기를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메가팩은 어떤 용량이면 대용량인데 전기를 살 때도 있습니다. 전기값이 쌀 때는 전기를 자기가 생산하지 않는데도 사요. 그다음에 전기값이 올라가면 그때그때 팝니다. 그러니까 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설치된 메가팩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만에 메가팩 설치 비용을 벌었어요. 그 정도로 그걸 이제 오토비더라고 하는 테슬라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런 자동 거래 시스템이 메가팩에 장착되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2025년 말까지 12월까지 솔드아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 이 로스롭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공장에다가 지금 생산 라인 하나를 지금 있는데 지금 2개째 만들고 있고 올해 말까지 4개가 토탈 4개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올해 5월 초에 상하이에서도 원래 상하이에도 계속 건설한다는데 공사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메가팩 공장이. 이건 메가팩토리라고 합니다. 테슬라 차량을 생산하는 것을 기가팩토리, 메가팩을 생산하는 것을 메가팩토리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의 로스롭에 지금 하나가 있는 거고 이것이 지금 확장되면서 2025년 완공되는 거고요. 확장이. 그다음에 지금 상하이에도 짓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수익률 부분에서도 마진 즉 이 생산비에다 비용을 뺀 이 마진이 프로핏 마진이 무려 25%가 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기가와트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에너지 사업 부분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는 호주나 이런 데에서 흔히 말하는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대용량 저장 시스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도 중국에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 보니 중국에서 이제 CATL이 뛰어들기 시작했죠. 근데 뭐 거기는 아직까지 이제 뛰어들겠다고 했으니까 생산 라인 만들고 구축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 내수 시장 자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테슬라의 메가팩과 중국 기업이 이 부분에서도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에너지 사업 부분이 있고 근데 또 다른 이제 사업 부분은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누죠. 자동차 사업 부분이 있고
뭐 CO2 크레딧도 이 자동차 사업 부분에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에너지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 부분은 가장 크게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슈퍼차저 네트워크에서의 어떠한 서비스 비용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자동차 보험도 지금 테슬라가 미국은 뭐 50개 주는 아니고 일부 주주긴 합니다만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분기 1분기 실적 발표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부분이 되는 거고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 또는 FSD가 이제 채택률이 높아지게 되면 FSD 서비스 비용으로 서비스 사업으로 잡히겠죠. 이런 것들 보통 리커링 레비뉴, 그러니까 즉 반복적으로 나오는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1회 판매해서 수익을 내고 보통 전통 자동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부품 팔아서 수익을 낸다면 이 부품은 대단히 비정기적인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FSD 같은 경우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충전 같은 경우는 리커링,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서비스 매출로 잡히는 거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로보택시가 서비스 비용으로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FSD를 라이센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건데요. 저는 현기차도 뭐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FSD를 이 테슬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기업도 쓰고 라이센스 비용을 내는 거죠. 이런 것도 먼슬리로 그러니까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리커링 레비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복해서 발생한 레비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 뭐 초기 뭐 정수기 판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 얼마 내고 매달 정수기 비용 내듯이 옵티머스라는 로봇도 그런 식의 어떤 비용 구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반복 매출을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들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노트북이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연결된 망을 서비스할 거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수리라든지 보정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월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 매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매출 영역으로 해서 이 3대 영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뭐 구매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주가는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승의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저는 지금까지 테슬라가 1기 테슬라의 주가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델 3 나오기 전부터 정말 바닥 찍었을 때 사실 그때 이후로 1000% 올랐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을 초기에 버셨을 거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계실 텐데 저는 2기 테슬라의 상승 곡선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고 2기도 모델 3 모델이 나오면 1기도 모델 3가 나오면서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부터 올랐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FSD가 특히 미국에서의 채택률이 높아야 되고요. 중국에서 만약에 FSD가 허가된다든지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채택률이 증가한다든지 로보택시가 미국에서 성공적인 안정화를 이룬다든지 그리고 로보택시가 중국 독일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든지 FSD가 라이센스로 포드라든지 현대기아차라든지 일본 기업이라든지 독일 기업들이 받게 된다라면 이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대단히 크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돌출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순간적으로 훅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8월 8일 날 행사 같은 경우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올해 말에 옵티머스가 실제로 공장에 투여됐을 경우의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4분기 실적 부분이 나왔을 때 4680 배터리가 이제 충분하게 많이 나와서 이제 사이버 트럭뿐만이 아니라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모델 3와 모델 Y에도 들어갈 수 있는 4680 배터리의 수준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러니까 어떤 수율의 문제겠고 양산 체계의 문제겠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메가팩 사업이 더욱더 계속해서 확장을 한다라면 이런 중간중간에 실적 나올 때마다 테슬라는 중간중간에 올라갔다 또 다시 하방하고 올라갔다가 하방하는 이러한 굴곡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